네, 김연동 선생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영 선생님께서 멀리서 서울에서 귀한 걸음을 하셨으니까 주로 뭐 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유재영 선생님의 양력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영 선생님은 1973년 박목을 선생님으로부터 시를 추천받고 또 이태극 선생님으로부터 시조를 추천받아서 문단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방울의 피, 지상의 중심이 되어 등의 시집이 있고요. 햇빛 시간, 절반의 고요 등의 시조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사람의 얼굴, 그리고 네 사람의 노래 등의 4인 시조집도 있습니다. 유재영 선생님은 북 디자이너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경희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이 북 디자인과 현대시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조문학상과 중앙일보 시조대상, 이호우 문학상 등 우리 한국의 유수한 문학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유재영 선생님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참석하신 독자들과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 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는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려됐습니다. 서울은 지금 유상 밖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는 본래 비대면으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라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좋아하는 시인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제가 평온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재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와 시조를 병행해서 창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자료집에는 시조는 3편이 있고 나머지는 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번 선생님께서 작품을 잘 못 쓰니까 불량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번 선생님께서 댁으로 돌아가실 때 나중에 좀 감당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유재영 선생님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벼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불안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대표시, 근작시 이렇게 시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분류 하기보다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읽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사막이라는 첫 작품을 좀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진 선생은 돌아가신 이제 선친하고 좀 교분이 있었던 분이시고, 또 제가 이 김달진 문학상 수상 작품집 그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인연이 있었고, 또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가 감기가 무량합니다. 또 우리 내가 좋아하는 대한봉신이 이렇게 옆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렇게 두고, 또 이성무 관장님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주선해준 김다천 문학관 성주 작가 배한봉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막 칼든 산해의 날랜 손놀림 끝에 따거라 모래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어린 양의 턱반절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자작나무 널빤지 위에 채 식지 않은 한 동이의 조문. 방금 전까지 묶여있던 말뚝에는 아직 바둥거리는 생존이 뒷발에 힘을 모은다. 요즘 저는 지금 여기에 어떤 시하고 시조가 섞여 있는데요. 제 시도 어떻게 보면은 종장 처리가 안 돼 있지 거의 우리 고유 율격에 따라서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본래 시를 공부했어요. 하다가 18살 때부터 신춘문예에 도전을 해서 여러 번 박목월 선생님도 떨어졌고, 그래서 꼭 박목월 선생 추천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었는데, 같은 해에 박목월 선생이 추천해 주셨고, 또 시조는 제가 친했던 김상욱이라는 21살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소를 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써보자. 제가 썼는데, 써놓고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유초아 교수라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했죠. 유초아 씨가 와서 제 작품을 보고 슬프더니 가지고 왔는데, 군대에 가서 보니까 그게 추천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훈련소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조가 추천됐던 겁니다. 그 뒤에 시조에 대한 매력도 빠져들고, 시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막은 제가 몽골을 갔다 와서 쓴 겁니다. 여기서 이 사막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연 석영이나 또는 우리나라 서정적 어떠한 자연 이미지 감각 이쪽에 상당히 제가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사막을 계기로 해서 생명의식, 시간, 또 죽음의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폭넓게 시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변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든 몽고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근데 양 잡는 사람들이 물 한 바가지면 양을 잡더라고요. 순식간에 목을 따고, 그리고 내장을 걷어내서 물에 씻혀서 이렇게 돌을 넣고 찌는 그런 과정으로, 몽고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한 마리 생명이 모래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어떤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모래 언덕이라는 것은 어떤 숙명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가야 할 언덕으로도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숨 넘어가는 소리, 따끄따끄락 그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제 생각을 얻었었고, 그러고서 되돌아보니까 그 자작나무 널판지에 벌거숭이 양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채 식지 않은 한 덩어리의 조문이라는 이름표를 썼고, 방금 전까지 묶여있던 말뚝에는 아직도 바둥거리는 생존이 뒷발에 힘을 모은다. 그를
그 말이 양이 묶여 있던 것을 보니까 마치 그 얼마 전까지도 살아있던 한 마리 양의 그 뒷벌에 씹어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인간과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제가 탐구하는 계기가 된 시였습니다. 네. 저는 이 사막이라는 작품을 저도 읽으면서 인간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막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 생존의 모습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은 생존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매우 무겁지만은 이 시의 맛은 우리가 토스트기에서 갓 구워낸 식빵을 먹는 것처럼 아주 고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생각이 듭니다. 첫 시작부터 선생님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고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스스로 어떤 내 작품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좀 한번 먼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작품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미지, 감각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그 시대적 상황이 몰아쳐도 그거는 변하지만 이미지나 감각은 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서경상이라는 그 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이라는 시, 진짜 가장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엉망진창입니다. 시가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영어라는 것은 문법이 안 맞은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번역한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아주 훌륭한 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뭐 해체 시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시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번역을 했을 때 어떤 게 되겠는가. 근데 우리가 감각이나 이미지는 사실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태백 씨나 닐케나 무슨 박목월이나 이런 동양 정서 또는 서양의 좋은 시들은 이미지와 감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동 선생님께서 시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노래 또 계절의 노래를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훌륭한 시조예요. 또 시조뿐만 아니라 운명이 갖는 훌륭한 특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이런 그 감각과 이미지가 없다면은 산문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산문시로 쓸 적에도 굉장히 그 부분을 제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 시의 특징이라면 감각과 이미지와 또 배운 상징과 깊은 상징과 저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세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보편적 정서로 획득하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감각의 특출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사실 배우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시의 선구라고 일컬어지는 뭐 정지용의 경우도 1930년대에 아마 어떤 우리 시풍에 새로운 감각과 이미지를 풀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영 선생님의 시조가 한국의 1970년대
중후반부에 어떤 감각과 이미지를 새롭게 갱신했던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천안이시죠? 예,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예, 천안은 우리가 300년 세거지입니다. 네. 저희 집은 지금 거의 9대 종갓집이고요. 네. 종갓집이고 지금도 우리 본가는 국제당이라는 그 아버지 당호로 이렇게 해가서 큰 집이 있었어요. 네. 45칸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사랑에 가면은 아주 상큼 사랑이었죠. 그게 시인, 목객, 무슨 정치하는 사람, 매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매일 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에서 그때 제가 마지막에 본 것이 계룡산에서 호랑이 몰이를 하던 분, 그런 분까지 집에서 있다 가고, 그래서 전통적인 육아 집안입니다. 네. 그 천안하고 차령산맥은 어떻게 차령산맥을 거쳐 천안을 거쳐갑니까? 네, 천안을 여기서 차령산맥이라는 것은 천안이라는 것보다도 충청도의 한 부분, 네. 예, 그 기준으로 두고서 이렇게 내가 요즘 연적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 시에 육족인데요. 차령산맥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선생님의 고향과 혹시 긴밀한 또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가 좀 조금 길어서 선생님 그래도 육성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령산맥은 제가 지금 세 1, 2 차령산맥 이후 또 차령산맥을 바라보는 완만한 고백, 그래서 지금 밑편을 지금 쑥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중에 네. 첫 번째 건데 인공 때 죽은 인민군 간호장교 김옥화 무덤이 있던 곳, 청상을 입고 산에서 내려온 갓 20살 그녀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육대조 제답 곁에 묻어주었다. 함께 온 늙은 군관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혼자 이 산맥을 따라 북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무덤이 있는 찔레나무 구렁으로 움푹움푹 상짐승 발자국이 나 있었다. 등성이 넘어 시올이 갈 우물지라 전의역, 조붓한 철로를 따라 하얀 시트를 씌운 급행 열차들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하루 종일 울면 냄새가 나던 2층 벽돌집, 낮에도 이국종 닭이 울고 전족을 한 여인이 인제 약통에서 금괴랍을 꺼내주었다. 그날도 건너편 변씨 책방에서는 마도의 향불, 마음의 센터, 한석봉 청자문, 최신가요 앨범 같은 오종종한 얼굴을 한 철진한 베스트셀러들이 드문드문 팔려나갔다. 네, 선생님, 이 기복화 이야기는 고향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그게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다시피 이렇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인공 때, 충청도니까 상당히 인민군 직격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대를 이끌고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그게 사랑이 제일 큰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전부 돌려라고서 경례를 붙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요, 여기서 당신들 잘 수 없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부대원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잤습니다. 자고서 아침에 떠나갈 적에 또 도회라고서 아버지한테 격리를 하고 그리고 좀 갔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군 장교를 얻고 한 군관이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친 여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군은 그 부모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어디서 죽고 나만 어디에선가 죽었겠다. 또 살아올 때도 기다리다. 크게 슬픈 거죠, 이게. 그런데 하루 반나절 만에 그 여군이 죽고 이 공간이 장기로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기를 풀어주고 마을 사람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서 떠나갔는데 묘를 쓸 땅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땅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늑대조가 주사 김정일 선생하고 같이 1780년에 과거심에 합격했던 분인데 그 제답 곁에 묻어뒀는데 차츰 저쪽에 무더기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고랑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여군 부모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응? 북한 어느 동네 밖에서 기다리겠죠. 그때 어머니가 뜻밖에도 김소월 고향인 영변이 그 여군 고향이라고 그러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여군 부모들은 돌아가셨겠지만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돌아갔다는 그런 슬픈 우리 한국 전쟁을 중부지역 충청도 차량산맥 부근에서 느꼈던 그 소외 같은 것을. 네. 우리 참 분단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간호 여군 장교의 고향이 또 소월의 어떤 고향과 또 근접한 곳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또 마음이 쏘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 지리산에 달궁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달궁마을에도 그 인민군 그 빨치산 여군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업고 내려와가지고 밤에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빨치산이라 하더라도 같은 우리 이웃이었고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극들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지금 뭐 북한과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좋은 날이 와서 통일이 되어서 그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좀 영혼을 달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차량산맥 1과 2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게 한편으로 묶여져 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량산맥 1이라는 시 따로 있고 2가 따로 있는데 이걸 같이 그냥 1 이렇게 묶으셨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 탑고기라는 그 산을 넘으면은 근데 그 산이 험하고 그것이 한 30리 정도 됩니다. 넘어가면은 전의라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간이역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전의역에 그 장이 서고 또 우리는 전 장날마다 거기를 가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전 그런 그 장날 풍경 차량산맥이 주는 한 소년에게 주는 어떤 그 의미와 상징과 그때 현상 같은 것을 제가 이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과 시간이 좀 있죠. 이 간격에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1, 2로 이렇게. 그러셨군요. 네. 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시조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조금 옮겨가서 말씀을 좀 들을까 합니다. 제가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시조를 쓰시는 분 한 분한테 제가 유재욱 선생님 시조 작품이 이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이 세 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작품이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한 분이 저한테
수평 가운데서 느티나무 비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렇게 느티나무 비명 17쪽에 있는 네, 느티나무 비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일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최결합 문학상을 받은 이 작품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게 맞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글로 줬는지 시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 느티나무 비명이라는 시를 우리 독자분이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저하고 눈을 안 맞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임성구 시인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느티나무 비명 1. 고것들 항저롱이 처음으로 비행한 날 손 모으고 공손히 그늘 깊이 찾아온 그 누구 피금친 생이 나무에게 절을 한다. 저 마을 누가 사나 멀리 봐도 뻔히 알듯 석양엿 길손 두엇 지팡이로 가리킨 곳 속잎핀 느티나무에 휘젓던 고모 생각. 네, 우리 임성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어. 상원부, 죄송합니다. 임성구 선생님 잘 아는데 두 분은 제가 몰라가지고, 예. 우리 임성구 선생님께서도 같이 시조를 쓰시는데 아주 후학으로서 우리영 선생님의 느티나무 비명을 읽은 소감을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죠. 간략하게. 제가 워낙 좀 말주변이 좀 없다 보니, 느티나무 비명에 관한 이 소감보다는 제가 또 유재영 선생님을 참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 작품하고 조금 떠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제가 유재영 선생님 작품 쓰실 때 보면 참 본받을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한 편을 써도 몇 번이나 수정했어도 제가 이 서정과 현실을 또 주관을 맡고 있다 보니 또 공부 청탁할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정도 되면 단방에 또 작품을 보내놔놓고 했다 이럴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수정하는 걸 보면 이 우리가 후배가 정말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는 정말 작품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후배로서 그는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 시에 대한 소감은 가족, 저는 좀 그것은 제가 워낙 또 가족 이야기 이런 거를 좀 눈시울이 좀 터져지고 그러는데, 이 고모가 나오니까 왠지 또 좀 많이 우울해지고, 또 느티나무가 아름드리로 성장한 과정이라든지 그 세부를 이렇게 볼 때 굉장한 우리의 인생이랄까 그런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임성구 씨가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선생님의 작품 5쪽에 있는 누리장 나무 아래에서의 한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선생님 육성으로 좀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쪽입니다. 선생님. 천천히 찾아주시면. 누리장 나무 아래에서 한때 어린 장지뱅이 갓 벗어 펴지는 모습에 놀라 달아나고 변성기 막 끝낸 숫곤이 낮은 봉분 너머에서 몇 번인가 울었다. 갑자기 초롱꽃이 왁자한 것을 보아
이는 필시 두 눈박이 쌍살벌이라는 놈이 들어간 것임에 분명하다. 착하게 엎드린 태저감을 사이에 두고 개암들이 실하다. 올해는 해거리 나무에도 열매가 많이 달리려나 보다. 주인 없는 유혈목이 허물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 가볍게 날아가는 시간. 골짜기는 어린 물소리를 꼭 품고 놓아주지 않았다. 네, 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장지뱀과 갓버섯 그리고 또 초록꽃과 쌍살벌 이렇게 식물성과 동물성 혹은 동물성과 식물성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지점들을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니까 생태학적인 상상력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에 보면은 다양한 어떤 사물들이 아주 많이 이 시에 등장을 합니다. 장지범, 갓버섯부터 시작해서 또 뒤쪽에 유혈목이라든지 이런 온갖 사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유독 이 작품에 좀 사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의 시에 이런 다양한 사물들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물도 있고 네. 잘 모르는 그런 곤충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서재에 식물 도감이 더 많습니다. 식물 도감이 거의 절반 이상이 식물 도감입니다. 동물, 식물 그런 도감들이 많고 가장 작은, 가장 낮은 그러니까 누리장나무 근위주라는 것은 한 부평 정도이 될까 말까 한 작은 그 지역이지만 그런 영토지만 거기서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은 하나의 우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미세한 동작들이 이 시에는 많이 나옵니다. 어린 장지뱀이 버섯이 펴지는 모습에 놀라 달아나고 장지뱀이 가만히 보다가 버섯이 퍼져가 확 퍼지니까 그거 놀라 도망가고 또 숙공이 이게 변성기가 지나서 제법 꽁꽁 우는 그런 충청도의 한 어떤 우리 한 산간의 어떤 전경 또 낮은 봉분이 이제 확된 봉분에서 높은 동에서 몇 번 꽁이 울고 초롱꽃이 확한 걸 보니까 거기는 벌이라는 쌍살벌이라는 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태저감이 아주 착하게 엎드려 있는 그 언덕. 내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이죠. 또 개암들이 아주 실한데 올해는 해거리 나무에도 열바가 많이 달리려나 보다. 참 그래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한 시절이 시작되는가 보다. 주인 없는 유혈목이라는 것이 까치독사입니다. 그 허물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 가볍게 날아가는 시간, 골짜기는 어린 물소리를 꼭 품고 놓아주지 않았다. 계속 그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기서 저는 그 주인 없는 유혈목이 허물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에 주목하기를 사실 제가 원합니다. 이 자연현상과 인간과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인식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요 구절에서 제가 집중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근답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겨울
유물론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지금 선생님 목도 칼칼하시고 하니까 목을 조금 턱이 실시할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의 겨울 유물놀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해요. 선생님 목을 조금 축이시는 것 같은데, 예. 겨울 유물론 유재영. 흩어진 바람들이 며칠째 필라멘트처럼 떨고 있다. 지난 봄 옮겨 심은 모감주 나무는 한 해의 휘어진 부분을 발밑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나는 돌아서서 지구의 모서리를 힘껏 걷어찼다. 여전히 과묵한 테라코타. 골반은 달아 비극되고 빙하의 물은 벌써 시장 경제론 앞에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첫 서리가 내리기 전 북쪽으로부터 날아온 수상한 새들이 저마다 큼지막한 날개를 접으며 겨울 경내로 들어왔다. 올해의 추위는 머지않아 설악을 거쳐 문막에 이를 것이다. 네, 아까 홍진기 선생님이 시를 잘 쓰려면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우리 유재영 선생님께서도 아주 거짓말을 명수덕면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나는 돌아서서 지구의 모서리를 힘껏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을 이 시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에 또 새로운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조금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대의 불안을 죄송합니다. 이 시는 시대의 불안을 제가 상징적으로 써내려간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북쪽으로부터 날아온 수상한 새들이 저마다 큼직한 날개를 접으며 겨울 경내로 들어왔다. 이 얘기는 어떤 경계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새들이 이게 뭐 수상한 새니까 새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대상들이 겨울 이쪽 춥기 시작한 이제 상당히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또 이러한 그 추위들은 설악산을 거쳐 설악이라는 데를 거쳐서 문막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문막이 이럴 것이다. 곧장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감주나무라는 그 나무애를 통해서 휘어진 부분을 발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며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수능 같은 것인데 그것이 나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발길로 지구 모습을 쳐봤으니까 역시 과묵한 테라코타였다. 그래 이제 이 지구라는 것, 또 어떠한 그런 그 인숙의 세계들이 삐걱대고 빙하의 물도 벌써 시장 경제론 앞에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한 불안한 그 유물론적 그 상태를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제가 시를 뭐 일일이 해석하려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시가 더욱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심도가 더 깊어집니다. 네. 오늘 이유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유재영 선생님하고는 아주 그 오래된 그 문학 버스 이렇게 절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황 참석을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간 유재영은 어떤 분인지 선생님께서 조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좀 선생님께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좀 드릴까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린다. 네네. 예. 유재영 씨는 뭐 제가 일일이 뭐 선전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많이 내려왔고 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자기가 뭐 의지된다거나 이런 면은 전혀 없는 분이고 시와 자유시를 동시에 잘 쓰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시조를 쓰다가 자유시로 이제 넘어간 분 예를 든다면 박재삼 선생은 추천받을 때 두 번은 시조를 받았고 마지막에 시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재삼 선생은 뒤로 가면서 자유시를 주로 썼고 시조는 사실은 박재삼 명함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격조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재영 시인의 경우는 자유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지에 있어서는 타고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조에 있어서도 아까 임성부 시인이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경지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왜냐? 은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거야. 이렇게 모국어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데 비해서는 상복이 없어요. 내가 자유시도 괜찮은 유서의 잡지에 유재영 시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몇몇 잡지 외에 시조를 선하는 이유로 자유시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시와 시조를 그렇게 균형 있게 잘 쓰는 시인이 진짜 한국 시인이다. 왜? 우리가 만든 시를 갖다가 마스터하고 또 서양에서 만든 자유시를 우리가 동시에 다 이렇게 구가할 수 있는 시인이 있겠는 그런 점에서 유재영 씨는 저는 그 탁월한 시인이고 제가 친구를 하자면 저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저는 말도 많고 시끄럽고 지금 4달 만까지 많이 시끄러워지는데 전에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 김재홍 씨가 같이 차원에 해무면서 내가 시끄러운 거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데 왜 당신까지 시끄러우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저는 우리 한국 시단에서 뭐 우리는 늘 자유식하지만 이 현대시라고 일반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시의 반열에서도 70년대 유재영 시인만한 어떤 허점 없이 시를 쓰는 시인 난 드물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일찍부터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데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국의 탁월한 시인이고 늘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분이라는 그런 이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분의 이런 그 극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극찬을 해줘서 늘 극찬을 해주시는데 그렇군요. 저하고 이우걸 선생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라기보다 또 문학적 동지입니다. 네. 제가 시도 쓰고 시조도 씁니다만은 한국 시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동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이 극복하고 또 서로 열어가야 될 세계인데 그래서 이우걸 선생을 만났다는 것은 나로서도 행복하고 조금 예람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시조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 여행은 자주 다니십니까? 예. 최근에는 뭐 어디 여행 다녀오신 적이? 최근에 여행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네. 요즘 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 산에 대한 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네. 오늘도 사실 사량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사량도가 완전히 돌산이라 저도 조금 전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거기 갔다가는 쓰러져서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안 가긴 했는데 네. 보통 하루에 2시간씩 헬스를 하고 또 토요일은 7시에서 8시간 정도 등산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마라톤을 뛰었었고요. 그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려서 3번을 죽었다 살았습니다. 몸이 하도 약해서. 네. 그래서 죽으면은 내일 새벽에 갖다 파묻어야지 해서 사랑방 운목에다가 덮어놓으면은 버스록 속에다가 보고 살아있고 3번을 이렇게 살았는데 네. 군대 갈 적에 이제 48km로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km만 줄이면 화장실만 갔다 오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저 운동이었어요. 네. 운동을 통해서 제가 또 등산을 통해서 제 시의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상징적으로 씁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누리장나무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께 여행을 여쭤본 것은 이 작품들을 보니까 뭐 사막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울금빛 저녁도 그렇고 또 언적사라는 시에서도 그렇고 보면 아주 여행의 그 향취가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 언적사라는 시를 선생님 한번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인지 맞습니다. 예, 20쪽입니다. 음적사. 네. 이게 수도는 진짜 자취적재예요. 네. 오래전부터 산초 냄새에 물씬 풍기는 물소리가 살고 있다. 가끔씩 벼랑에서 떨어져 낙상한 물소리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런 날 밤엔 황도 12궁 옆자리에 새로 태어나는 별이 있다. 귀택이 파란 그 별에서 난다는 산초 냄새는 극락전 앞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고요한 밤이었다. 네. 저는 선생님 이 시를 읽으면서 대부분 우리가 사물들을 인용하면 명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보통 시인들이 선생님의 시는 독특하게 보면은 소리나 냄새가 등장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컨대 우리가 뭐 물이 살고 있다. 또 어떤 산초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물 소리가 살고 있고 산초의 냄새가 날아왔다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그런 청각적인 것 또 미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있게 활용을 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주 몸에 이렇게 쏙 박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뭐 언적사에 이렇게 좀 머물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적사라는 것이 북한산에 있는 조그만 절이에요. 네. 조그만 절인데 늘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시를 써야겠다. 오래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네. 아까 김양동 선생한테 시선 비교를 알려달라고 네. 한번 공개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 임성구 시인도 얘기했고 이용걸 선생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과적입니다. 과적인데 시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9번 생각하고 8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한 줄을 쓰기가 오래전부터 삼초 냄새에 물씬 풍기는 물소리가 살고 참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게. 네. 이걸 어떻게 했을까? 북한산에 은적사가 있다. 북한산에 숨어있는 절이 있다. 우리 누이 뒷모습처럼 잘 보이지 않는 물소리가 살고 있다. 별 이미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게 일단은 한 40팩, 50팩 이상 썼다가 네. 이거를 다시 20행 정도 줄였다가 다시 10행으로 줄였다가 네.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읽어보고 써서 이 잡지에 보내놓고서도 또 올립니다. 네.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잡지 직원들을 아주 괴롭히는 악명 높은 네. 유재영
그래. 저도 이 시 첫 구절을 읽으면서, 다음에, 선생님이 시를 좀 흉내내어서, 인간들한테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내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 그거를 냄새와 소리를 한번 이렇게 좀, 나도 좀 섞어서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제가 못된 생각을 좀.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예. 이 극락전, 굉장히 이 극락전이라고 할까, 네. 대웅전으로 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극락전이라는 데는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거다는 게, 그죠? 이 무게가 훨씬 더 좋았다. 네. 대웅전만한 구름이 떠간다 그거 했다가 저를 보내서 이 극락전이 나온 겁니다. 그 극락전 앞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것은 고요한 밤이었다. 좀 앉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가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하나 개별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예. 뭐 이런 질문이 가장 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문학 시하고 관계없이, 이거 선생님 선택을 제가 드리는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시를 아주 잘 쓰는 버르장머리 없는 시인하고 시를 아주 잘 쓰는 버르장머리 없는 건방진 시인하고 시는 막 그냥 이렇게 쓰는데 아주 예의가 바르고 착한 시인하고 있으면은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저렇게 어려운 건데요. 시는 잘 쓰고 재주는 있는데 경박한 사람은 경멸합니다. 또 시를 못 쓰는 시인, 네. 아무래도 시를 쓰지 않아도 될 시인이라면 또 그것은 머리 아프다. 네. 시도 잘 쓰고 술도 잘 먹고 유머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이우걸 선생님 같은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은 소통이 잘 되죠. 소통. 네. 소통이. 네.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잘 지적해 준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권다름 선생, 네. 우리 서정시 적자라고 하고 작년에 보궐상을 탄 권다름 선생하고 이우걸 선생하고는 늘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예술이라는 것은 아주 편벽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못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 개성이 나오지 않을까. 독특한 어떤 모습의 어떤 얼음 형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의미로 봤을 적에 김정삼 선생이라든가 뭐 많은 좋은 시는 없습니다만 천상병 같은 경우가 모든 걸 내버렸다. 가족을 버렸고 또 친구를 버렸고 이 사회를 버렸고 오직 시 하나 가지고만 매진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먹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은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영어는 그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아까 김효동 선생님 말씀처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저도 쫓아 가볼까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바로 역업 비밀, 시청작의 비밀을 우리 독자분들이 아마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제일 귀를 지금 딱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어서 지금 없지만은 김정철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사제라 모세에 대한 시를 평생 쓴 사람인데
둘이 성격은 전혀 다른데 굉장히 시를 쓰고 우리가 이야기할 점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 김성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길게 썼다 짧게 줄인다도 있지만은 여러 편을 쓴다. 하여튼 여기에서 가을 수배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한 7, 8편 썼다가 다시 서너 편을 줄였다가 2편을 줄였다가 1편을 줄였다가 이 가을 수배자라는 제목도 사실 몇 번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뭐 소풍이라고 했었고 또 한 번은 뭐 피사체라고 했다가 또 돌사사상으로 했다가 여러 번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가을 수배자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제목 하나를 잡을 적에 그때 수시로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했지 않는다. 안내임을 바꾸고 보태쓰고 수정하고 근데 제 시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 전체 쓸 적에 어떤 때는 거의 다 무너뜨리고 다 썼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바로 여러 편을 가지고서 결국에 한 편으로 차제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이 작품은 별로 이렇게 소개가 잘 안 된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작품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저기 귀뚜라미 무덤입니다. 이 사실 귀뚜라미라는 것이 지금 뭐 7쪽에 있습니다. 예, 아주 작은 곤충이지 않습니까?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들었어도 귀뚜라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한 생명, 또 새로운 어떤 죽음과 또 죽음의 만남 이런 것에 대한 한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삶이란 저런 것인가? 쿵 하고 더듬이 내려놓는 소리. 한때 종강이 세우고 이 나라 가을을 물들이던 정막이 아니 있더냐. 무소리에 춥지 말라고 가는 길 동무하라고 구멍난 나뭇잎 몇 개 오그린 무릎에 덮어주었다. 눈부셔라. 우주 한 무통 작디 작은 지상의 저 곤충. 그러니까 죽은 가랑잎을 떨어져 보면 그 죽은 귀뚜라미 시체를 보고 그 죽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걸 쓴 건데 작지만은 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하나의 곤충의 이 죽음이 또 죽음을 덮은 가랑잎이 때로는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곤충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한 긍지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유재영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한 걸음에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시국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시대를 다 살펴보고 또 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유재영 선생님의 동학서로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유재영 선생님과 또 우리 오늘 아까 출연하셨던 김연동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